오늘의 사연은 북한의 권력자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미개한지 피부로 몸소 느낄 수 있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리설주 여사의 비서로 근무해온 윤지 씨의 사연인데요. 리설주 여사의 비서로서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대를 품고 간 근무지에서 윤지 씨는 처음 김주혜를 만났다고 합니다. 윤지 씨는 김주혜 때문에 인생을 망칠 뻔했다면서 이를 갈았는데요.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윤지라고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나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에요. 김일성종합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거든요. 감사하게도 저를 기억해주신 교수님께서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서 면접을 보러 가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놀랍게도 김정은 장군님의 부인 리설주 여사의 비서 자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무려 리설주 여사를 보좌하는 일이라니 잘 보인다면 팔자가 아주 필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뽑히고 싶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면접을 준비했어요. 그날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실에 들어갔을 때 리설주 여사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죠. 무슨 말을 하며 면접 질문에 대답했는지 시간이 휙 가버릴 정도로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난생 처음 뵙는 높으신 분이었으니 그럴만도 했죠. 하지만 제 준비성과 노력이 통한 것인지 리설주 여사는 눈치도 빠르고 머리가 좋은 것 같아 마음에 든다며 흡족하게 저를 바라보셨어요. 기적적으로 면접에 합격하게 된 것이었죠. 윤지 동무, 앞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네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꿈만 같았어요. 북한의 권력 중심부 인물을 보좌하는 일을 하게 된다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제 머릿속은 온통 희망으로 가득 찼죠. 리설주 여사의 스케줄을 관리하고 대회 이미지를 다듬고 중요한 발언을 준비하는 등 전문적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제 인생은 꽃길만 걸을 거라고 확신했죠. 첫 출근 날,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었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다듬었죠. 오늘부터 나는 리설주 여사의 비서야.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그렇게 다짐하며 집을 나섰어요. 김정은 장군님의 관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경비원들의 검문을 통과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리설주 여사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윤지 동무, 잘 왔어요. 오늘부터 열심히 해봐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정신없이 바빴어요. 리설주 여사의 일정을 확인하고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방문객들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일을 했죠. 피곤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보람찼어요. 드디어 나도 이 나라를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죠.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달았어요. 제 주요 업무가 뭔지 아세요? 바로 김정은 장군님과 리설주 여사의 딸인 김주혜의 따까리 노릇이었죠. 네, 맞아요. 제가 그토록 꿈꿔왔던 전문적인 일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3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김주혜는 겨우 8살 남짓한 어린아이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그 아이가 정말 귀엽고 사랑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큰 눈과 해맑은 미소를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첫 만남을 아직도 기억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공주님 같았죠. 안녕하세요, 언니. 그렇게 인사하며 달려와 안기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미소 지었어요. 아, 이 아이와 함께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김주혜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려 했죠. 윤지 언니, 이거 해줘. 저거 가져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런 말을 들어야 했어요. 때로는 밤늦게 전화가 와서 장난감을 가져다 달라고 하기도 했죠. 제가 거절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느 날은 김주혜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가져다 준 사탕의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웃으면서 주혜야, 미안해. 언니가 다시 가져다 줄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주혜의 요구는 점점 더 과해졌어요. 어느 날은 제게 자신의 숙제를 대신해달라고 했죠. 저는 망설였어요.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주혜야, 숙제는 내가 직접 해야지. 그래야 공부가 되잖아. 그렇게 말했더니 김주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어요. 언니가 뭔데 나한테 그래? 내가 아빠한테 말해버릴 거야. 그 말에 저는 순간 몸이 굳었어요. 김정은 장군님에게 이런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결국 저는 고개를 숙이고 김주혜의 숙제를 대신 해줬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자존감을 잃어갔어요.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던 제가
이제는 8살 아이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자주 울었죠.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삶일까? 하고 자문하면서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북한에서 한번 엘리트 자리에서 떨어지면 다시 올라오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다짐했어요. 윤지야, 힘내. 넌 할 수 있어. 그리고 환하게 웃는 연습을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이제 김주혜는 11살이 되었죠. 하지만 그 아이의 성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할 수 있죠. 이게 제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부러운 삶일지 모르겠어요. 북한의 최고 권력자 가족 곁에서 일하는 엘리트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글쎄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보세요. 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때로는 정말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죠. 이 자리를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어쩌면 더 심한 일을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권력자의 비위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어요. 김주혜의 성격이 날이 갈수록 더 버릇없고 이상해졌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어린아이의 변덕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행동이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한밤중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죠. 졸린 눈을 비비며 전화를 받았더니 김주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지 언니, 나 지금 외국 음식이 먹고 싶어. 프랑스 요리 좀 만들어 와.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새벽 2시에 프랑스 요리라니요. 당황한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주혜야, 지금 새벽이잖아. 내일 아침에 만들어줄게. 그렇게 말했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당장. 안 그러면 아빠한테 말할 거야.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김정은 장군님에게 이 일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죠. 결국 저는 한밤중에 일단 부엌으로 향했어요. 난생 프랑스 요리를 먹어본 적도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저는 무엇으로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보다 못한 주애가 짜증을 부리며 자신의 방에 있는 핸드폰으로 프랑스 요리 재료와 만드는 법을 검색해 화면에 띄워주곤 제 얼굴에 핸드폰을 던졌어요. 저는 허겁지겁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재료를 확인했어요. 냉장고를 뒤져 재료를 찾았죠. 다행히 집에 있던 재료로 간단한 프랑스식 오믈렛을 만들 수 있었어요. 요리를 만드는 동안 저는 계속 졸음과 싸웠어요. 한 번은 칼을 떨어뜨려 발등을 찌를 뻔했죠. 겨우 요리를 완성하고 김주혜의 방으로 가져갔을 때는 이미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김주혜는 제가 만든 요리를 한 입 먹더니 맛없어 라고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 순간 정말 허무했습니다. 밤새 고생한 게 물거품이 된 것 같았거든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낮에는 리설주 여사의 일정을 관리하고 밤에는 김주혜의 변덕에 시달리는 날들이 계속됐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사도 제때 못할 때가 많았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핏기 없는 얼굴과 다크서클이 눈에 띄었죠. 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김주혜의 생일 파티 날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 아침부터 저는 정신없이 파티 준비를 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케이크를 만들고 풍선을 불고 현수막을 걸었죠. 손님들을 위한 음식도 준비해야 했어요. 김주혜가 요구한 메뉴가 20가지가 넘었거든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준비하려니 정말 힘들었어요. 김주혜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저를 방해했어요. 윤지 언니, 이거 해줘. 아니야, 저거 먼저 해. 끊임없이 지시를 내리는 통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풍선을 매달고 있을 때 김주혜가 갑자기 사다리를 흔들어서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죠. 그러다가 큰 사고가 났어요. 제가 수프를 끓이고 있었는데 김주혜가 갑자기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윤지 언니, 빨리요. 하고 소리치는 바람에 저는 깜짝 놀랐죠. 그 순간 손을 삐끗했고 끓는 수프가 제 오른손 위로 쏟아졌습니다. 순간 찌릿한 통증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눈앞이 하얘지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손에서는 불이 나는 것 같았고 피부가 벗겨지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었죠.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김주혜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을 내며 말했죠. 윤지 언니, 뭐해? 빨리 케이크 만들어야지. 손님들 곧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뛰어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화상으로 인한 고통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어요. 제가 다쳤다는 사실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김주혜의 모습에 정말 상처받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김주혜의 생일 파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화상 입은 손을 찬물에 잠깐 담그고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에서는 계속해서 통증이 느껴졌어요. 물건을 들 때마다 찌릿찌릿한 고통이 전해졌죠.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일했어요. 케이크를 만들고 음식을 준비하고 장식을 마무리했죠.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겨우 준비를 마쳤어요. 하지만 휴식할 시간은 없었죠. 이제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음식을 나르는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모두가 김주혜를 향해 축하 인사를 건넸어요.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김주혜는 마치 공주님처럼 파티의 중심에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제 상태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 손이 붉게 부어오른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눈치챘지만 무시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 저는 주방에서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게 됐죠. 창백한 얼굴, 지친 눈, 그리고 붉게 부어오른 손.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또 참았죠. 여기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모든 손님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야 저는 겨우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제 상태를 보고 놀라셨죠. 이렇게 심한 화상을 입고 어떻게 계속 일을 하셨어요? 당장 치료를 받았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붕대를 감은 손을 바라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안 사람들에게 저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죠. 제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저 그들의 명령을 따르는 기계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이 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거든요. 북한에서 권력자의 비위를 거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렇게 저는 또 하루를 버텼어요. 그리고 또 하루를 버텼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도 힘내자 라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이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게 그들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버텨왔죠. 어느 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평소와 같이 시작됐죠. 아침 일찍 일어나 김정은 장군님 가족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리설주 여사의 일정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현송월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이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아이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의 바르고 총명해 보였죠. 저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눈길이 갔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이가 이렇게 나이답지 않게 예의가 바르고 총명하며 아이답지 않은 눈빛을 가진 걸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현송월이 엄마이긴 하나 엄마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이는 학교에 갔다 오면 큰 집에서 혼자 가정부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공부만 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상주하는 가정교사와 하루 종일 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공부 내용과 틀린 문제들까지 모두 현송월에게 전달될 정도로 감시당하며 공부를 해야 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항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이미 아이다운 순수함을 잃은 지 오래된 것 같았어요. 이미 다 자라버린 것 같은 애어른 느낌이 났죠. 아이는 정말 똑똑했어요. 10살 때 이미 대학 수준의 수학을 풀고 양자역학을 공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애가 수학 문제를 푸는 걸 보니 지금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는 제 후배들보다 비슷하거나 어쩌면 더 좋은 수학 실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어요. 김주혜를 지금 선전하며 천재처럼 포장하던데 진짜 똑똑한 건 그 아이였어요. 그 많은 양을 공부하면서도 자기보다 어려운 아이들은 힘들게 공부하니 자신은 운이 좋은 것이라고 말했죠. 어머, 실력도 좋은데 겸손하기까지 하구나. 저도 모르게 칭찬을 하고 말았어요. 그 어떤 사람보다 앞으로 크게 성공할 거야. 그 순간 저는 김주혜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어요. 그 아이의 눈에서 질투의 감정이 번뜩이는 걸 봤죠. 하지만 저는 그때 그 눈빛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뒤바꿀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리설주 여사가 저를 불렀어요. 그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죠. 윤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리설주 여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우리 주혜를 무시하고 다른 아이만 칭찬했다면서? 저는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여사님. 저는 그저... 하지만 리설주 여사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됐어. 더 이상 변명하지 마. 넌 이제 필요 없어. 그 순간 저는 김주혜가 저를 모함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리설주 여사의 눈에는 이미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으니까요. 밖에 누구 없니? 리설주 여사의 외침에 순식간에 보이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어요. 이 여자를 체포해. 저는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여사님, 제발 들어보세요. 저는 정말로.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보이부 요원들이 제 팔을 잡아 끌었고 저는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보이부 시설에 갇힌 저는 극도의 공포와 절망 속에서 며칠을 보냈어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쇠창살,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비명소리.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곳이었죠. 밤마다 저는 울었어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걸까? 하고 자문했죠.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벽만이 제 울음소리를 메아리쳐 돌려줄 뿐이었죠. 며칠이 지나자 저는 깨달았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탈북뿐이라는 걸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탈북은 제게 너무나 먼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보이부 요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해진 거죠.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들킬까봐 너무 무서웠지만 그대로 있다간 더 큰 위험에 처할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밖으로 빠져나와 거리로 나왔을 때 저는 잠시 멈춰섰어요. 어디로 가야 하지? 하고 고민했죠. 하지만 오래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중국 국경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새 걸었어요. 발이 아프고 배가 고팠지만 멈출 수 없었죠. 뒤에서 누군가 쫓아올 것만 같았거든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었지만 어떻게든 국경을 향해 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강가에 도착했어요. 저 너머가 중국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하지만 강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깊어 보였어요. 어떻게 건너지? 하는 생각에 절망감이 밀려왔죠. 그때였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저를 쫓아오고 있다는 걸 직감했죠.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어요. 살아야 해 하고 계속 되뇌었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제 몸은 이미 강 건너편 땅에 닿아 있었어요. 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죠. 해냈다.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저는 탈북에 성공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죠. 중국에서 안전하게 지내다가 어떻게든 대한민국으로 가야 했어요.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예요. 지금 이 순간 저는 그저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뛰었죠. 국경을 넘은 후 저는 몇 개월 동안 중국에서 숨어 지냈어요. 정말 무서운 나날들이었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어요. 중국 공안에게 붙잡혀 북송될까봐 항상 두려웠거든요. 처음에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근근히 살았어요. 공장에서, 식당에서, 때로는 농장에서 일했죠. 하루하루가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일하던 식당에 한 손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저를 도와주신 은인이었죠. 그분은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한국 대사관과 연락을 취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마침내 한국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남한으로 망명할 수 있게 됐어요. 대사관 직원들이 저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 주셨죠.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불안에 떨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던 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자 안도의 눈물이었죠. 드디어 제가 꿈꾸던 자유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면서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남한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죠.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어요. 과연 내가 이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남한 사회의 문화, 경제 시스템,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해서요. 그 중에서도 인권이라는 개념이 저에게는 특히 큰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개념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제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활동가가 되기로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싶었죠. 하나원을 나온 후 저는 바로 행동에 옮겼어요. 북한 인권 단체에 연락해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죠.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특히 제가 북한의 엘리트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하더라고요. 엘리트 계층도 그렇게 힘든 일을 겪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네, 맞아요. 북한에서는 엘리트 계층조차도 언제든 권력자들의 변덕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요. 그만큼 북한 사회는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해요. 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북한의 실상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증언이 된 거죠. 지금도 저는 매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특히 김주혜나 우성이 같은 아이들이 떠오를 때면 마음이 아파요.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제 꿈은 언젠가 통일된 한반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노력할 거예요. 제가 겪은 일들, 제가 보고 들은 것들을 세상에 알리면서 말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 경험이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모여 언젠가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갈 거예요. 힘들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에겐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요.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꽤 놀라우실 것 같습니다. 최근 북한에서의 탈북이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 알고 계시나요? 특히 고위 간부급의 탈북이 이어지면서 북한에서도 큰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소리 또한 나올 정도였죠. 오늘 사연을 전해주신 김민호 씨 또한 국가보위성에서 별을 셋이나 달았던 분이었다고 하는데요. 높은 직위로 호화로운 삶을 살며 당에 누구보다 충성을 다했지만 친구가 당한 끔찍한 짓을 목격하는 데에 이어 가족까지 위험에 처해지자 결국 민호 씨는 북한의 끔찍한 실상을 뼈저리게 느껴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 민호 씨의 사연을 통해 과연 고위 장성급이었던 민호 씨가 왜 탈북을 한 건지, 대체 무슨 끔찍한 실상을 목격한 것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한으로 귀순한 지 3년이 된 김민호라고 합니다. 이번에 고위 장성급들의 탈북 소식들을 전해들으면서 저희 옛 생각이 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끔찍함을 겪고 그 지옥 같은 북한을 벗어날 생각을 했을지 상상이 가거든요. 저는 북한에서 국가보위성 소속 소장이었습니다. 별 셋 달고 있는 고위 장성이라고 할 수 있었죠. 북한에서 별 셋이면 길거리에 지나가면 모두가 저에게 고개를 숙일 정도로 권력이 있는 직급입니다. 50대 초반의 나이에 이 정도 위치에 오른 것은 제 나름의 능력과 충성심 덕분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의 제 모습이 어리석기 그지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평양의 고위층 아파트 3층에서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남한에 와보니 여기는 중간층이 좋다고 하는데 평양에서 고위층 아파트 저층에 산다는 건 김정은 측근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있어도 전기가 자주 끊겨서 걸어 다녀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층이 선호되죠. 그래서 제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북한에서 가장 부러움을 살 만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을 저는 매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가 탈북을 결심하게 된 사건은 바로 제 친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제 절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상훈, 그는 조선인민군 중장이었어요. 우리는 평양 군사학교 동기로 만나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왔죠. 저희는 각자의 집에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서로의 승진을 축하하고 가족 모임도 자주 가졌던 사이였죠. 그런 그가 어느 날 저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이봐 민호, 사실은 나 요즘 외국 방송을 몰래 듣고 있어. 이상훈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네 미쳤나?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 줄 알고 그러는 거야? 제가 다그치듯 말했죠. 그러자 상훈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이어갔어요. 알아. 하지만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우리 주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 세상의 실제 모습,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 다르다고. 그의 말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말이 옳다는 걸 인정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껏 쌓아온 제 삶이 무너질까 두려웠어요. 상훈아, 제발 조심해. 자네가 이런 생각하는 걸 누가 알면 어쩌려고 그러나. 하지만 이러한 제 말에 그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들은 라디오의 이야기들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은 제 의지와는 다르게 충격적이면서도 호기심을 일으키는 내용들이었죠. 한 번도 상상해본 적이 없는 바깥 세상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상훈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 영향으로 저 또한 점점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믿는 체제, 이 모든 게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보위성에서 일하면서 저는 숱한 비밀들을 다뤄왔습니다. 주민들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체제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색출하는 일이 제 임무였거든요. 그때는 그게 조국을 위한 일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훈이의 말을 듣고 나니
제가 하는 일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평양 거리를 걸으면서 주민들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불안과 공포를 읽을 수 있었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죠. 우리는 모두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요. 상훈이와 나누는 대화는 계속됐어요. 그는 점점 더 대담해졌고 체제의 모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때마다 주변을 살피며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속으로 그의 말에 점점 더 공감하고 있기도 했죠. 어느 날 밤, 저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들, 그 뒤에 숨겨진 어둠이 저를 무겁게 누르는 것 같았거든요. 정말로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걸까? 이 체제를 위해 일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가 가진 직위, 누리는 특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게다가 가족들은 어쩌고요? 그들의 안전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갈등하는 나날이 이어졌어요. 겉으로는 변함없는 충직한 장성의 모습을 보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큰 회의감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상훈이와의 대화는 제게 독이자 약이 되었죠. 한편으로는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영혼을 깨우는 자극제가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더 깊은 고뇌에 빠져들고 있었죠. 이것이 제가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인지 늘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고뇌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상훈이의 아내였어요.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죠. 민호 동지, 상훈 씨가 잡혀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상훈이가 그토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지위를 이용해 이곳저곳 수소문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어요. 당의 지시입니다. 더 이상 캐묻지 마십시오. 상훈이의 체포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고위 장성들 사이에서 술렁거림이 일어났죠. 상훈이의 체포 소식으로 인해 이제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는 공포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두려웠어요. 상훈이와 함께 나눴던 대화들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제 차례가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후 며칠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두려움도 두려움이었지만 상훈이를 최대한 저희 능력을 이용해 가능한 구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랑 가족보다도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험한 일을 당하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그 지위를 이용해 노력을 해보려 해도 한번 적으로 낙인 찍히면 그걸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제대로 느끼기만 할 뿐방도가 보이질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상부의 상훈이의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국가에 충성해왔습니다. 분명 오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어요. 이복의 김민호 소장, 자네도 조심하는 게 좋겠어? 가까운 사이인 것은 알지만 친구의 일에 이 이상 더 깊이 관여했다간 의심을 살 수 있으니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진면목이구나. 언제든 버려질 수 있고 배신당할 수 있는 세상. 그 순간 느꼈던 공포와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또한 커지게 되었죠. 결국 저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여보, 이제껏 우리가 믿어온 모든 게 거짓일지도 몰라. 아내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집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저를 다그쳤죠. 당신, 제정신이에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어떡해요. 물론 아내의 반응은 당연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체제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아내의 모습에서 예전에 제가 떠올라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상훈이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잡혀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상훈이의 아이들은 제 아들인 민석이와도 친한 친구였어요. 대체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는 걸까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느 날 밤, 저는 몰래 이상훈의 집을 찾아갔어요. 집안은 이미 어질러진 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가족 사진이 떨어져 있더군요. 그 사진을 들어 올리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꿈꿔왔던 세상인가? 이를 위해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일해온 것인가? 그러면서 함께 30년 동안 당에 충성을 바치며 미친 듯이 일해왔던 저와 상훈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상훈이를 구해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 잘못된 체제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죠. 제 지위를 이용해 이상훈이 있는 수용소를 직접 방문해보는 거죠. 위험한 시도였지만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수용소 방문 허가를 받기 위해 온갖 수를 썼죠. 다행히 허가가 떨어졌어요. 처음으로 성공한 계획에 저는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목격하게 될 광경이 얼마나 충격적일지,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말입니다. 수용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상훈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 다른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죠.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 수용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이다. 이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어떤 진실과 마주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히 들어맞았죠. 수용소 정문 앞에 서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녹슨 철조망 위로 까마귀들이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며 날아다녔죠. 회색빛 콘크리트 벽은 마치 거대한 무덤 같았어요. 국가보위성 소속 김민호 소장이다. 시설 점검차 왔네. 저는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추려 애쓰며 근엄하게 말했죠. 괜히 경비병들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저를 꿰뚫어보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한 간부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었죠. 곧이어 무거운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훅 끼쳐왔죠. 썩은 음식물 냄새, 하수구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절망의 냄새였어요. 안내를 맡은 간부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시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저에게 수용소의 시설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려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여기는 작업장입니다. 수감자들이 하루 16시간씩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것 같지만요. 16시간이 적다고요? 저는 창문으로 보이는 광경에 제 눈을 의심했어요. 뼈와 가죽만 남은 사람들이 채찍 아래서 신음하며 일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에서는 이미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혹시나 상훈이와 가족들이 있지는 않을까 저는 바쁘게 눈알을 굴려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 다음으로는 복도를 지나며 양옆의 독방들을 봤습니다. 좁은 창살 사이로 보이는 얼굴들. 한때는 사람이었겠지만 지금 그들의 모습은 그저 숨쉬는 시체 같았어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죠. 저들 중 몇이나 이곳을 살아서 나갈 수 있을까? 아마 한 명도 기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였어요. 특별 구역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간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해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갈수록 온도가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졌죠. 마치 지옥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특별 구역의 첫 방. 문이 열리자 귀를 찢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저희의 첨단 세뇌 기술입니다. 안내원의 태연한 설명과는 달리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의자에 묶인 남자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24시간 동안 특수 제작된 영상과 음성, 그의 정신이 붕괴되어가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방에서는 전기 고문이 한창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있는 자는 저도 본 적이 있었던 전직 장성급 간부였거든요. 그의 몸이 경련하며 뒤틀리는 모습에 저는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멎기 직전까지 고통을 줬다가 다시 살려내는 거죠. 제 속도 모르고 안내원은 자랑하듯 신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토감을 억누르며 표정 관리를 하느라 진땀이 났죠. 그 다음 방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갇혀 있었어요. 앙상한 팔다리, 공포에 질린 눈동자. 저들은 반역자의 자식들입니다. 부모의 죄를 대신 받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영혼의 일부가 죽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희 집에서 함께 밥을 먹고 웃던 상훈이의 아이들도 저렇게 지내고 있을 생각을 하니 손이 떨리더군요. 그 다음은 재교육실이라 불리는 곳에서는 약물 주입과 심리 조작이 한창인 곳으로 그는 저를 안내했습니다. 여기서는 고위 인사들의 정신을 재구성합니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보며 저는 이곳이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하는 곳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한 수감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바로 상훈이었거든요. 한때 늠름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앙상한 뼈만 남은 채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의 눈에서 절망과 후회, 그리고 작은 희망의 불빛을 읽었죠. 갖가지 핑계를 대며 저는 간신히 그와 대화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상훈이와 마주했을 때 눈물이 나려는 것을 참아야만 했죠. 민호야, 여기까지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 같았어요. 말라비틀어진 몸, 갈라진 입술, 퀭한 눈. 그의 모든 것이 고통을 말해주고 있었죠. 이곳의 진실을 알아야 해. 대체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런 짓을 당하는 걸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널 구해낼게. 약속해. 그러니 조금만 버텨보게. 제가 말했지만 저 또한 그 순간 제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죠. 상훈이도 그걸 느낀 듯 했어요. 이내 고개를 저으며 저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미 늦었어. 하지만 내가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줘. 제발 이 지옥을 끝내줘. 수용소를 나오는 동안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어요. 귓가에는 수감자들의 비명이, 코끝에는 절망의 냄새가, 눈앞에는 이상훈의 초라한 모습이 아른거렸거든요. 차에 올라타자마자 구토를 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의 평양 거리가 전혀 다르게 보였어요. 화려한 건물들 뒤에 숨겨진 어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눈 속의 공포. 이제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 거대한 감옥을.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처음엔 아내도 믿으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제 눈물 어린 고백을 듣고 아내도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탈북해야 해요.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예요. 상훈이를 위해서라도 이 진실을 알려야만 해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겼어요.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죠. 그날 이후 매 순간이 지옥 같았어요.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는 척했지만 밤이면 은밀히 탈북 계획을 세웠죠. 매 순간 들킬까 두려웠어요. 아이들의 순진한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고 동료들과 마주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이제 주저할 수 없었어요. 수용소에서 본 광경들, 상훈이의 말, 그리고 무엇보다 이 체제의 거짓됨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었죠. 수용소 방문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고위 간부의 모습을 유지했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 고통스러운 갈등을 겪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 제복을 입을 때마다 저는 메스꺼움을 느꼈어요. 한때는 자부심으로 여겼던 이 옷이 이제는 죄책감의 상징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죠. 사무실에서의 일상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동료들과 회의를 할 때마다 그들의 말 속에 숨겨진 거짓과 기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 주체사상의 승리? 이런 말들이 제 귀에 못이 박히는 것처럼 아팠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주민들을 대할 때였어요.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전처럼 보이지 않았거든요. 진실들이 저희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쇼. 하지만 저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했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아이들,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청년들, 희망을 잃은 노인들.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수용소에서 본 광경들, 이상훈의 초라한 모습, 고통받는 사람들의 얼굴이 꿈속에서 계속 나타났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뻔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다급히 물었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석이가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학교에서 민석이가 수업 중에 체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대요. 선생님이 민석이를 불러 심하게 꾸짖었고 국가안전보위부에 보고하겠다고 협박했대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민석이, 제 아들이 위험한 말을 꺼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저와 아내의 이야기를 엿들은 민석이가 잡혀간 상훈이의 아들이자 자신의 친구인 금학이가 그런 짓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학교에서 위험한 발언을 하고 만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즉시 행동에 나섰죠. 제 인맥을 총동원해 학교 선생님에게 연락했어요. 온갖 구실을 대며 이 일이 더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설득했죠. 다행히 선생님은 제 직위를 의식했는지 일단은 이 일을 묵인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민석이의 방으로 가서 아이를 꼭 안아주었어요. 민석아, 괜찮아. 아빠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해야 해. 내 생각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민석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저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선생님이 하는 말이 너무 거짓말 같아서. 금학이는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반역자라고 하잖아요. 죄송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진실을 알게 된 아이가 겪어야 할 고통을 직접 목격하는 순간이었죠. 또한 제 아들이 그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몸서리가 쳐졌어요.
상상만으로도 벌써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죠. 이 사건은 제 탈북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이건 단순히 진실을 알리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제 아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가 달린 문제였죠. 그날 밤, 저는 가족들을 다시 불러 모아 지금의 급박한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제 우리의 탈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 되었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들이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더욱더 정신을 차리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았죠. 여보, 우리 어서 이곳을 떠나요. 그렇게 우리의 탈북 계획은 더욱 시급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의지 또한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죠. 이건 단순히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민석이처럼 진실을 알게 되어 위험에 처한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었죠.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반드시 우리 가족 모두 자유로운 곳으로 데려갈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더욱 치밀하게 탈북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아내와 함께 은밀히 준비를 진행했어요. 탈북 루트를 확인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조금씩 모았죠. 국경지대의 경비 상황, 뇌물을 줘야 할 대상, 강을 건너는 방법 등 모든 것을 꼼꼼히 계획했어요. 가장 큰 고민은 아이들이었어요. 민석이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린 막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우리가 여행을 떠나는 거라고 말해줄까요? 아내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저 또한 그게 최선이라는 데 동의했죠.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마음의 준비였어요. 평생 살아온 곳,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매일 아침 제복을 입으며 느끼는 죄책감, 민석이의 두려움에 찬 눈빛을 볼 때마다 우리의 결심은 더욱 굳건해졌어요. 드디어 탈북하기로 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사무실에 들어서며 마지막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동료들의 얼굴, 익숙한 풍경, 모든 것에 작별을 고하는 기분이었죠. 퇴근 시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와 아이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다들 준비됐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고 아이들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평양의 밤거리를 걸으며 이게 마지막이 될 거란 생각에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뒤를 돌아볼 순 없었어요. 우리의 미래 그리고 자유를 향해 가기로 우리는 이미 정했으니까요. 국경으로 향하는 여정은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다행히 제 신분증과 약간의 뇌물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죠. 강가에 도착했을 때 달빛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어요. 저기가 중국이야.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아이들의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어요. 괜찮아. 우리 함께니까. 아내가 아이들을 안아주었죠. 서로의 몸의 밧줄을 꽉 묶어내고 막내를 등에 업으며 강을 건너는 순간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차가운 물살, 아이들의 떨리는 숨소리,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 모든 감각이 극대화된 채로 우리는 숨을 죽이며 필사적으로 헤엄쳤죠. 그리고 드디어 중국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흐느꼈죠. 자유의 첫 발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란 걸 알았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죠. 중국에서의 도피 생활, 동남아시아를 거쳐 대한민국에 도착하기까지 그 과정은 또 다른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매 순간 붙잡힐까 두려워했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불안해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어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우리가 정말 해냈구나. 자유의 땅을 밟은 거야. 하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 북한의 실상을 세상에 알려야 했으니까요. 남한에 도착한 후 우리 가족의 삶은 180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죠. 공항에 도착해 국정원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 조사를 받는 것 또한 익숙치 않았어요. 조사를 하기만 해봤지 받아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상훈이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저는 진실을 전부 이야기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조사를 받고 나온 뒤 햇빛 쏟아지는 서울 거리를 걸으며 이 자유가 꿈만 같았어요. 평양의 거리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 저를 감탄하게 만들었죠. 꿈과 희망에 차서 라디오 이야기를 해주던 상훈이의 얼굴이 또 다시 떠올랐어요.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상훈이가 듣기만 했던 세상이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정부의 도움으로 정착 교육을 받고 임시 주거지를 배정받았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민석이는 처음으로 자유롭게 질문하고 토론할 수 있는 교실에서 눈을 반짝였죠. 처음에는 북한에서의 습관이 남아있어 쭈뼛대는 듯 했지만 원래도 자신의 의견을 잘 이야기하는 성격이었던 민석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죠. 저와 아내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 열심히 일했어요. 언어의 장벽,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주변 분들의 따뜻한 도움으로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탈북민 단체에서 북한의 진실들을 알리기 위해 함께 뭉치고 있어요. 상훈이와의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마음이 매우 컸거든요. 최대한 알릴 수 있는 경로가 있다면 닥치는 대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제가 상훈이를 구해내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자유였어요. 더 이상 누군가 감시한다는 공포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저희는 그 소중함을 매일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북에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가슴 한켠을 아프게 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의 의미이자 사명이 되었죠. 이제 우리 가족은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자유와 희망이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북한에서 높은 직위의 호화로운 삶이었지만 지금의 삶이 더 행복해요. 이제는 온전히 저로서 그리고 저희 가족도 각자의 성격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언젠가는 북에 있는 저희 동료들도 이 자유를 꼭 느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저 또한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모두들 그럴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